잠들기 전에 생각해보는 시간을 만든 숫자 60. 왜 1시간은 100분이 아니라 60분일까? 인류 문명을 만든 건 사실 나누기였다. 1. 1시간은 왜 100분이 아니라 60분일까? 처음 시간 계산법을 배울 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지 않았나요? 왜 하루는 24시간일까? 왜 1시간은 100분이 아니라 60분이고 1분은 다시 60초로 나뉘는 걸까? 조금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많은 것을 십진법으로 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건의 가격도 10원, 100원, 1000원 단위로 올라가고 몸무게도 10g, 100g, 1kg처럼 계산합니다.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0mm가 1cm가 되고 100cm가 1m가 됩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단위는 10을 기준으로 커지거나 작아집니다. 그런데 시간만은 다릅니다. 1시간은 100분이 아니라 60분이고 하루도 10시간이나 20시간이 아닌 24시간이죠. 도대체 헷갈리게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를 따라가다 보면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숫자는 단순히 물건의 개수를 세기 위한 도구만은 아니었습니다. 곡식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가져야 했고 가축을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했으며 땅과 세금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야 했습니다. 더하고 빼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가진 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나눌 것인가. 오늘 우리가 60이라는 숫자를 시간 속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오래된 나누기의 문제와 깊이 이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나의 숫자가 어떻게 수천 년을 살아남아 지금도 우리 손목위의 시계와 휴대전화 화면 속에서 조용히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 나누기는 어렵다. 더하기와 빼기는 생각보다 아주 직관적인 셈법입니다. 양 2마리가 있는데 3마리가 더 생기면 5마리, 사탕 2개를 들고 있다가 3개를 더 받으면 5개. 이런 계산은 특별히 배운 적이 없어도 어린아이들도 금세 이해합니다. 실제로 일부 동물도 눈앞에 먹이가 늘거나 줄어드는 정도는 구별한다는 연구가 있을 만큼 더하고 빼는 감각은 아주 오래전부터 생물에게 자연스러운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조금 달라집니다. 나누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밀 120포대를 농부 12명이 함께 수확했다면 한 사람은 몇 포대를 가져가야 할까요? 빵 30개를 5식구가 나눠 먹는다면 한 사람당 몇 개씩 먹어야 공평할까요? 양 60마리를 세 형제가 물려받는다면 누구는 20마리, 누구는 19마리여서는 안 되겠죠? 모두가 똑같이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계산은 눈으로 대충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해야 하고 무엇보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온 뒤 정산하는 것과 비슷하죠. 누군가는 숙소를 결제했고 누군가는 식비를 냈고 또 다른 사람은 기름값을 냈습니다. 이때 마지막에 한 사람당 얼마씩 내면 되지? 라는 계산이 틀리면 괜히 서운한 사람이 생기겠죠. 나누기란 단순히 숫자를 계산하는 일이 아니라 서로가 공평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 전 사람들에게는 계산기도 없었고 종이와 연필도 없었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곡식을 나누고 가축을 나누고 세금을 나누어야 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였던 셈입니다. 인류가 혼자 살아가던 시대에는 이런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함께 농사를 짓고 수확물을 함께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누기는 생존에 꼭 필요한 기술이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인류가 남긴 가장 오래된 기록들 가운데 상당수가 바로 이 나누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된 아주 오래된 점토판 하나에는 쿠심이라는 사람의 이름과 함께 보릿가루와 메가를 얼마나 받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들으면 조금 의외로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문자가 처음 만들어졌다면 시나 신화
혹은 위대한 이야기부터 적었을 것이라고 상상하기 쉬우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누가 무엇을 얼마나 받았는지, 누가 얼마나 보관하고 있는지, 누가 얼마나 내야 하는지, 이런 기록을 남기는 일이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훨씬 더 시급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글이라는 위대한 발명도 아주 처음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숫자를 기록하기 위해 태어났는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계산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곡물세를 얼마나 거둘 것인지, 가축은 몇 마리를 세금으로 받을 것인지, 토지는 어떻게 나누고 관리할 것인지. 결국 이 모든 문제는 하나로 이어집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나눌 수 있는가. 그리고 바로 그 질문이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는 60이라는 숫자로 이어지는 아주 긴 이야기의 출발점이 됩니다. 3. 하늘도 나눠야 했다. 사람들이 나눠야 했던 것은 땅과 곡식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늘도 나누어야 했습니다. 처음 들으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늘을 나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고대 사람들에게 하늘은 매일 올려다보아야 하는 거대한 달력이었습니다. 언제 씨를 뿌려야 하는지, 언제 수확을 시작해야 하는지, 한 해가 어느쯤 와 있는지를 알려주는 기준이 바로 하늘이었으니까요. 휴대전화만 열어도 언제든 날짜와 계절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지금과는 다르죠. 먼 옛날의 달력을 잘못 읽는다는 건 단순히 날짜를 헷갈리는 일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파종 시기를 놓치고 수확 시기를 놓치고 한 해 농사를 통째로 망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나누려 했습니다. 밤이 되면 또 다른 이유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바다를 건너는 사람도 사막을 건너는 사람도 깜깜한 밤에는 별을 보고 방향을 찾아야 했죠. 그러려면 밤하늘도 일정한 구역으로 나누어 두어야 했습니다. 어떤 별은 어디에 있는지, 계절이 바뀌며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그 기준이 있어야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밤하늘이 거대한 지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을 발견합니다. 해는 동쪽에서 떠서 둥근 호를 그리며 서쪽으로 집니다. 별들도 밤이 깊어질수록 일정한 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입니다. 물론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스스로 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둥글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관찰만큼은 아주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이 둥근 하늘을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시간을 나누는 일은 어느새 원을 나누는 일이 되었습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1년을 약 360일 정도로 생각했고 원을 역시 360개의 작은 구간으로 나누어 이해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각도를 360도로 재는 방식도 여기에서 이어졌다고 이야기되곤 합니다. 물론 이것이 완전히 증명된 정설은 아닙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해석이 함께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 하늘의 움직임과 원의 움직임은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이해하는 방법과 원을 나누는 방법, 그리고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이 하나의 생각으로 이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천문학과 수학이 서로 다른 과목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둘 다 같은 질문을 풀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정확하게 나눌 것인가? 4. 왜 하필 60이었을까?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하나 먼저 풀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루는 왜 12시간씩 2번, 24시간으로 나뉘었을까요? 이 방식은 바빌로니아보다 먼저 고대 이집트에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한 해 동안 차례로 떠오르는 36개의 별 또는 별 무리를 관측하고 있었습니다. 이 별무리들은 계절의 흐름을 알려주는 동시에 밤이 얼마나 흘렀는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표지 역할도 했습니다. 밤하늘에 차례로 나타나는 별무리를 따라 시간을 구분하면서
밤은 점차 12구간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낮 역시 12구간으로 나뉘었고 그렇게 하루는 낮 12시간과 밤 12시간 모두 24시간의 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루가 24시간으로 나뉜 것과 1시간이 60분으로 나뉜 것은 처음부터 하나의 문명이 완성한 단일한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24시간이라는 큰 틀은 이집트의 천문 관측과 시간 체계에서 발전했고 그 시간을 더 작은 단위로 계산하는 방식에는 메소포타미아의 60진법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명에서 출발한 두 방식이 오랜 세월 천문학과 수학을 거치면서 오늘날의 시계 안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왜 하필 60을 사용했을까요? 고대 수메르에서 사용되기 시작해 이후 바빌로니아 수학에서 발전한 60진법은 복잡한 계산을 처리하기에 매우 편리한 방식이었습니다. 60이라는 숫자 자체가 아주 많은 수로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과 10개를 3사람이 나눈다고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당 3.3333개.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과가 60개라면 어떨까요? 3사람이 나누면 한 사람당 20개, 4사람이 나누면 15개, 5사람이 나누면 12개, 6사람이 나누면 10개, 12사람이 나누면 5개. 거의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여러 방식으로 깔끔하게 나누어집니다. 수학에서는 이런 숫자를 약수가 많은 숫자라고 부릅니다. 여러 수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잘 생기지 않는 숫자라는 뜻입니다. 10은 2명이나 5명에게는 잘 나눌 수 있지만 3명이나 6명에게 나누려 하면 곤란해집니다. 반면 60은 2, 3, 4, 5, 6, 10, 12처럼 여러 수로 자연스럽게 나누어집니다. 곡식을 나눌 때도, 세금을 계산할 때도, 물건의 양을 기록할 때도 60은 실제 생활에서 대단히 편리한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편리함은 천문학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고대의 천문학자들은 하늘의 움직임을 원 위에 기록하고 그 원을 더 작은 구간으로 나누어 계산해야 했습니다. 60은 여러 수로 쉽게 나뉘었기 때문에 원과 각도를 잘게 쪼개어 다루기에 적합했습니다. 훗날 원이 360도로 나뉘고 1도가 다시 60분과 60초로 나뉜 데에도 이 60진법의 전통이 이어져 있습니다. 물론 60진법이 정확히 어떤 이유 하나만으로 탄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학자들은 손가락 마디를 이용해 셈을 했다는 설명을 비롯해 여러 가능성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이 60진법의 유일한 기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60이라는 숫자가 실제 생활과 계산에서 놀라울 만큼 쓰기 편한 숫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편리함은 수천 년이 지난 뒤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혁명 시기에는 모든 단위를 10진법으로 통일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시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루를 10시간으로, 1시간을 100분으로, 1분을 다시 100초로 나누려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훨씬 단순하고 합리적인 방식처럼 보였습니다. 계산만 놓고 본다면 실제로 간결한 체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간을 사용하려면 시계부터 노동시간, 약속, 행정 기록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생활 전체를 바꾸어야 했습니다. 결국 10진 시간은 널리 정착하지 못했고 사람들은 다시 기존의 시간 체계로 돌아갔습니다. 익숙함도 큰 이유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60이라는 숫자가 여러 방식으로 나누기 편했다는 점 역시 오래된 시간 체계를 지탱한 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루를 24시간으로 보내고 1시간을 60분으로 계산하는 이유는 단지 오래된 습관 때문만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고대 문명의 지식이 만나고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직접 사용하며 살아남은 아주 실용적인 계산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계 안에서는 지금도 이집트의 별과 메소포타미아의 숫자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5. 지구 반대편에서도 나타난 숫자 60.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60이라는 숫자는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특별히 좋아했던 숫자였던 걸까? 그런데 흥미롭게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도 전혀 다른 길을 따라가던 사람들이 똑같이 60이라는 숫자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동아시아의 60갑자입니다. 조금 낯선 이름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일상에서 이미 한 번쯤은 만나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환갑이라는 단어죠. 60살이 되면 특별히 잔치를 열어 축하하는 이유도 태어나 해의 간지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기까지 정확히 60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60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동양에는 하늘을 나타내는 10개의 기호인 천간이 있습니다. 갑, 을, 병, 정으로 시작하는 바로 그 10글자입니다. 그리고 땅을 나타내는 12개의 기호인 지지가 있습니다. 자, 축, 임, 묘로 이어지는 12글자입니다. 이 둘을 차례대로 짝지으면 갑자, 을축, 병인처럼 새로운 이름들이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10개와 12개를 조합하니 120가지가 나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일정한 규칙 때문에 정확히 60가지만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 60은 바빌로니아의 60과 출발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가진 것을 어떻게 정확하고 편리하게 나눌 것인가 라는 문제를 풀다가 60에 도달했습니다. 반면 동아시아에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순환을 어떻게 동시에 따라갈 것인가 라는 문제를 풀다가 60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는 나누기에 편리함을 줬던 이야기였고 다른 하나는 시간을 기록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길은 달랐지만 도착한 숫자는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례도 있습니다. 뉴기니 섬 서부에는 에카리라는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접촉한 적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들 역시 자연스럽게 60진법에 가까운 숫자 체계를 사용했습니다. 서로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 비슷한 숫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정답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한 가지 흥미로운 추측은 있습니다. 인류는 어디에서나 손가락 10개를 가지고 살아왔고 하늘에서는 달이 1년에 12번 정도 차고 기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10과 12. 이 두 숫자는 어느 문명에서나 가장 자주 마주치는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문명이라도 비슷한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60이라는 숫자에 가까워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역시 하나의 해석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러 문명이 서로 다른 길을 걸어 같은 숫자에 도착했다는 사실만큼은 무척 흥미롭죠. 여기서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이 60을 계산할 때 사람의 손을 이용했습니다. 엄지를 제외한 네 손가락에는 각각 마디가 3개씩 있습니다. 모두 합치면 12마디가 됩니다. 엄지손가락으로 그 12마디를 하나씩 짚어가며 12지를 세고 반대쪽 손가락으로는 그 12번의 순환이 몇 번 반복됐는지를 셉니다. 12이 5번 반복되면 정확히 60. 이렇게 두 손만으로도 60갑자를 계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방식이 지금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인도와 남아시아, 중동의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도 시장에서 물건의 개수를 셀 때 손가락 마디를 이용해 12씩 세는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계산기를 꺼내는 자리에 그 사람들은 손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손가락 마디를 짚으며 빠르게 무언가를 계산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손놀림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계산기를 두 손 위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6. 나누기는 결국 정확함과 통치의 문제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보입니다. 동양에서는 손가락 마디를 이용해 계산했고 바빌로니아에서는 곡식과 세금을 정확히 나누기 위해 60이라는 숫자를 계산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방법은 서로 달랐지만 사실은 같은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나눌 수 있을까?
처음에는 단순히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점점 커지면서 나누기의 의미도 함께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얼마나 생산했는지, 누가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어느 땅이 누구의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산해야 하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회사에서는 부서별 매출을 계산하고 국가에서는 소득에 따라 세금을 매깁니다. 당연하게 느껴지는 이러한 일들은 수천 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지 계산기가 없었고 컴퓨터가 없었을 뿐이죠. 따라서 정확하게 나눈다는 것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사회를 운영하는 기술이었습니다. 토지를 정확하게 측량해야 세금을 거둘 수 있고 수확물을 정확하게 나누어야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었으며 시간을 정확하게 나누어야 농사와 항해 그리고 의뢰를 계획할 수 있으니까요. 결국 측정하고 나눈다는 것은 곧 사회를 질서 있게 운영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실제로 담당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명에서 정확하게 잰다는 것은 단순한 산수 실력을 넘어서 세상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힘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생각이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아르키메데스는 곡선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 그 안을 아주 작은 도형들로 계속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불규칙한 해안선의 길이를 잴 때 긴 자 하나로 재는 것보다 짧은 자로 조금씩 여러 번 재는 편이 실제 길이에 더 가까워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복잡한 것도 잘게 나누면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생각은 훗날 적분이라는 수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이처럼 수천 년 동안 인간은 같은 질문을 반복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더 작은 단위로 나누면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건 말이죠. 7. 옛 사람의 흔적.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1시간은 100분이 아니라 60분일까요? 이제는 조금 다른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단순히 오래된 방식이 남아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수천 년 전 사람들은 곡식을 나누고 세금을 계산하고 하늘을 관측하고 길을 찾고 시간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실용적이고 가장 정확했던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60이라는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사라지고 문명이 교체되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계속 같은 숫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그 유산 속에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손목 위 시계를 볼 때도 휴대전화 화면에서 시간을 확인할 때도 우리는 수천 년 전 사람들의 계산법을 그대로 이어받아 사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생각해보면 인류의 역사는 더 많이 가지려는 역사이기도 했지만 가진 것을 어떻게 더 정확하게 나눌 것인가를 고민해온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흔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1분 60초씩. 잠들기 전에 생각해보는 시간을 만든 숫자 2편. 하루는 왜 24시간이고 원은 왜 360도일까? 1. 10을 쓰던 사람들이 만든 24.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왜 60이라는 숫자를 사랑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60은 여럿이 함께 나눌 때 잔여물이 남지 않는 놀라울 만큼 실용적인 숫자였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하루는 왜 12시간씩 2번 24시간이 되었을까요? 10진법이나 60진법을 쓰던 사람들이 왜 하루의 큰 틀만큼은 24라는 숫자로 나누었을까요? 이유를 찾으려면 이번에는 메소포타미아가 아닌 나일강이 흐르던 고대 이집트로 가야 합니다. 사실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처럼 10진법을 기본으로 사용하던 이들이었습니다. 손가락 10개를 가지고 물건을 세고 10 단위로 숫자를 쌓아 올렸죠.
하지만 하늘의 날짜를 세는 방식만큼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밤하늘을 따라 차례로 떠오르는 36개의 별 무리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이 별 무리들을 데칸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열흘에 한 번씩 새벽녘 동쪽 지평선 위로 새로운 데칸이 떠오르는 것을 보며 날짜의 흐름을 읽었습니다. 36개의 데칸이 한 바퀴를 돌면 360일, 여기에 5날을 더 얹어서 지금의 1년 365일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36개의 별무리로 1년을 나누었다면 하루 역시 36등분을 하거나 절반인 18등분을 하는 편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집트인들이 최종적으로 정착시킨 숫자는 10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하필 10이였을까요? 2. 별의 움직임이 남긴 숫자 12. 이집트인들은 왜 밤을 하필 12구간으로 나누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는 아직 완전히 확정된 하나의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집트인들이 밤하늘에 차례로 나타나는 데칸을 이용해 밤의 흐름을 측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계절과 날짜가 달라지면 보이는 별과 떠오르는 시각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집트의 천문 관측자들은 그 움직임을 표로 정리하고 밤이 얼마나 지났는지를 알아내는 일종의 별시계를 만들었습니다. 남아있는 기록들을 보면 밤은 점차 12개의 시간 구간으로 나뉘어 표현됩니다. 왜 정확히 12이 선택되었는지는 여러 해석이 함께 거론됩니다. 흔히 알려진 설명 가운데 하나는 1년 중 밤이 가장 짧은 시기에 실제로 관측되던 데칸의 수가 마침 12개 언저리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 해의 달이 12번 반복된다는 점, 그리고 이집트의 달력과 종교 체계에서 이미 중요하게 쓰이던 12라는 숫자가 함께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이야기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 번의 관측으로 12가 갑자기 결정되었다기보다 오랜 세월 별의 움직임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밤의 12시간이라는 틀이 서서히 자리 잡았다는 점입니다. 밤이 12구간으로 나뉘자 낮 역시 12구간으로 나뉘었습니다. 이렇게 낮 12시간과 밤 12시간, 하루 24시간의 골격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내는 24시간이라는 틀 속에는 수천 년 전 나일강변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던 사람들의 오랜 관찰이 담겨 있는 셈입니다. 3. 고대인들의 시계는 늘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런데 고대 이집트의 1시간은 우리가 지금 쓰는 1시간과 똑같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시계는 한여름이든 한겨울이든 똑같이 60분이라는 고정된 시간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고대의 시간은 계절에 따라 늘어났다 줄어드는 가변 시간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름에는 낮이 길고 밤이 짧습니다. 그 긴 낮을 똑같이 12등분했으니 여름의 낮 1시간은 겨울의 낮 1시간보다 훨씬 길 수밖에 없었죠. 반대로 겨울에는 밤 1시간이 아주 길어졌습니다. 다만 춘분이나 추분 무렵에는 낮과 밤의 길이가 거의 같았기 때문에 이 시기의 1시간은 지금 우리가 아는 1시간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관점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불편하게 살았을까 싶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시간관념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신왕국 시기 무렵부터는 해시계와 물시계를 사용한 흔적이 남아있고 왕궁이나 신전, 관계 사업처럼 정해진 때를 맞춰야 하는 생활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다만 오늘날처럼 누구나 분 단위의 시간을 공유하며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시간은 지금처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숫자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계절과 햇빛에 따라 길이가 달라지는 자연에 좀 더 가까운 척도였습니다. 시간을 분 단위, 초 단위로 촘촘히 쪼개며 살지 않아도 되었던 시대. 그 시절 사람들에게 시간은 지금보다 조금 더 자연의 리듬에 맞닿아 있었습니다. 4. 원은 왜 360도가 되었을까?
그렇다면 원은 왜 100도나 600도가 아니라 360도로 나뉘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도 확정된 하나의 답은 없습니다. 다만 360이라는 숫자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전문학과 60진법에서 발전했다는 큰 방향만큼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바빌로니아의 천문학자들은 태양과 달, 행성이 움직이는 하늘의 길을 계산해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둥근 하늘을 일정한 구간으로 나눌 필요가 있었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흔히 바빌로니아인들이 1년을 360일로 여겼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건 조금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일상에서 쓰던 달력은 달의 차고 기움을 기준으로 한 태음 태양력으로 1년이 약 354일이었고 계절과 맞추기 위해 종종 윤달을 끼워 넣어야 했습니다. 다만 천문 계산과 도식적인 표현에서는 1년을 360이라는 깔끔한 숫자로 다루는 오래된 전통이 근동 지역에 있었습니다. 실제 태양년이 365일을 조금 넘는다는 걸 몰랐다기보다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 360이라는 이상적인 숫자를 자주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360은 여러모로 쓰기 좋은 숫자였습니다. 60의 6배인데다 2, 3, 4, 5, 6, 8, 9, 10, 12처럼 여러 수로 나누기도 쉬웠으니까요. 기하학적으로도 6이라는 숫자는 원과 잘 어울립니다. 원의 반지름과 똑같은 길이의 선을 원주 위에 차례로 이어 그려나가면 정확히 6번 만에 한 바퀴를 채울 수 있습니다. 즉, 원은 자연스럽게 6개의 같은 조각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계산에 익숙하게 쓰던 60을 이 6조각에 적용하면 한 바퀴는 360개의 작은 구간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것이 실제로 360이 선택된 유일한 이유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움직임을 표현하기에 편리했던 이상적인 1년의 길이와 원을 6조각으로 나누는 기하학, 그리고 계산하기 편한 60진법이 서로 잘 맞아 떨어졌다는 점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훗날 유럽에서는 이렇게 나뉜 작은 구간을 걸음 혹은 단계를 뜻하는 라틴어 단어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도, 디그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 이름이 실제로 쓰이기 시작한 건 바빌로니아 시대로부터 한참 지난 훨씬 후대의 일입니다. 5. 하늘의 각도가 시계 속 분과 초가 되기까지. 재미있는 점은 분과 초라는 단위가 처음부터 일상의 시계를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출발점은 천문학과 각도 계산에 있었습니다. 바빌로니아의 천문학자들은 하늘의 원을 360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필요할 때 그 한 구간을 다시 60분의 1로 또다시 60분의 1로 세분했습니다. 이 계산법은 이후 그리스 천문학으로 전해졌습니다. 히파르코스를 비롯한 그리스 천문학자들은 계절에 따라 길이가 달라지는 생활 속 시간과 달리 천문 계산에서는 언제나 길이가 똑같은 균등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별이 언제 떠오르는지, 일식과 월식이 언제 일어나는지 계산하려면 여름과 겨울의 길이가 달라지는 시간으로는 너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서기 2세기 무렵 프톨레마이오스는 그의 저서 알마게스트에서 바빌로니아식 60진 분수를 이용해 각도와 천문 관측값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했습니다. 한 단위를 60개로 나누고 그 작은 단위를 다시 60개로 나누는 방식이 천문학 안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훨씬 뒤 중세 유럽의 학자들은 이렇게 첫 번째로 잘게 나눈 부분을 라틴어로 파르테스 미누타이 프리마이라 불렀고 두 번째로 잘게 나눈 부분을 파르테스 미누타이 세쿤다이라고 불렀습니다. 첫 번째 작은 부분에서 오늘날의 미닛, 즉 분이라는 말이 나왔고 두 번째 작은 부분에서 세컨드, 즉 초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때까지 분과 초는 주로 천문학자들이 계산에 쓰던 단위였습니다.
사람들이 일상에서 분침과 초침을 바라보며 살게 된 건 훨씬 뒤 정밀한 기계식 시계가 만들어진 다음의 일이었습니다. 고대의 천문학이 시간을 잘게 나눌 수 있는 수학을 만들어냈다면 중세와 근대의 시계 기술은 그 수학을 사람들의 하루 속으로 가져온 셈입니다. 6. 매일 밤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 우리가 무심코 바라보는 하루와 시계에는 수천 년의 역사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하루가 24시간이 된 것은 이집트의 밤하늘을 오래도록 관측하던 사람들의 눈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원 한 바퀴가 360도가 된 것은 하늘의 움직임을 계산하려던 바빌로니아인들의 천문학과 기하학이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각도와 시간을 60진법으로 세밀하게 계산하던 이 전통은 바빌로니아에서 그리스 천문학으로 이어졌습니다. 훨씬 뒤 기계식 시계가 발전하면서 그 계산 속의 분과 초는 비로소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수천 년 전 고대 문명이 남긴 별의 기록과 수학적 계산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손목 위에서 휴대전화 화면 속에서 조용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천문학자의 계산 속에만 존재하던 분과 초가 언제부터 사람들의 하루를 지배하기 시작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시간을 굳이 쪼개지 않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던 인류가 어떻게 시계 분침의 통제를 받는 시대로 들어서게 되었는지, 시간을 엄수하는 세상이 만들어낸 풍경을 보고자 합니다. 잠들기 전에 생각해보는 시간을 만든 숫자 3편. 우리는 언제부터 시계의 눈치를 보며 살았을까? 1. 1시에 우물가에서 만나자라는 말의 진실.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바빌로니아의 60진법 계산법이 그리스 천문학으로 전해지고 훗날 분과 초라는 단위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고대 바빌로니아나 그리스 사람들은 하늘을 60진법으로 정밀하게 계산할 줄은 알았지만 정작 일상은 그렇게 촘촘한 단위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옛날 소설이나 기록을 보면 오후 1시에 우물가에서 만나자 라거나 3시에 들판으로 오라 같은 대화가 나오곤 합니다. 지금의 관점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시간 약속처럼 보이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간다면 지금과는 조금 다른 시간 감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도 정해진 때를 맞춰야 하는 일은 있었습니다. 종교의식과 군사활동, 시장이 열리고 닫히는 시각, 성문이 열리고 닫히는 시각에는 나름의 엄격한 시간 규칙이 필요했죠. 늦으면 곤란해지는 상황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다만 오늘날처럼 사회 전체가 똑같은 시계를 바라보며 1분 단위로 약속을 맞추지는 않았습니다. 1시라는 말도 지금의 정확한 1시라기보다 해와 종소리, 물시계가 알려주는 비교적 넓은 시간대를 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삶의 방식은 당시 사람들의 노동과도 깊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구두를 만드는 장인은 주문받은 신발 한 켤레를 다 만들면 일을 마쳤고, 농부는 해가 떠 있는 동안 밭을 갈고 날이 어두워지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른바 과업 중심의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보다 그 일을 끝마쳤느냐가 삶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다만 이런 방식은 주로 전 근대 농촌과 수공업 노동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경향이지 그 시절 모든 사람의 삶이 언제나 이런 식으로만 흘러갔다는 뜻은 아닙니다. 2. 시계판의 분침이 없던 시절과 12시진. 이러한 삶의 흐름은 고대뿐만 아니라 불과 몇백 년 전까지도 어느 정도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시계를 떠올려 보면
당연히 시침과 분침, 그리고 초침이 함께 움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계의 분침이 흔해진 것은 역사에서 생각보다 훨씬 늦은 일입니다. 분침이 달린 시계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초기의 기계식 시계는 정확도가 낮아 하루에 15분 가까이 오차가 나는 경우도 흔했고, 이런 상황에서는 분 단위 표시가 사실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17세기 후반 진자 시계와 평형 스프링 같은 정밀한 기기 기술이 발전하고 나서야 분침을 믿고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시계가 서서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작가 토머스 하디는 소설 테스에서 오래된 거리를 묘사하며 한 손짜리 시계만으로도 하루를 충분히 나눌 수 있었던 시절이라는 문장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몇 시인지만 알아도 하루를 살아가는데 큰 불편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동양의 시간도 비슷한 결을 갖고 있었습니다. 동양에서는 하루를 자, 축, 임, 묘 같은 12개의 시즌으로 나누어 사용했습니다. 하루를 24로 나눈 서양에 비해 한 시즌은 지금의 시간으로 무려 2시간에 달하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다만 12시즌으로 하루를 크게 나눴다고 해서 사람들이 정말 2시간 단위로 뭉텅뭉텅 살았던 건 아닙니다. 각 시즌은 다시 앞쪽과 뒤쪽으로 나뉘어 각각 초와 정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은 오늘날의 밤 11시부터 새벽 1시 무렵에 해당하는데, 밤 11시부터 자정 무렵까지는 자초, 자정부터 새벽 1시 무렵까지는 자정으로 구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밤 12시를 뜻할 때 쓰는 자정이라는 말도 바로 이 시간 체계와 이어져 있습니다. 낮 12시를 뜻하는 정오 역시 오시의 중심인 오정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여기서 필요할 때는 각이라는 더 작은 단위도 사용했습니다. 시대와 역법에 따라 나누는 방식은 달랐지만 12시즌이라는 큰 틀 안에서도 시간을 세밀하게 표시할 방법은 존재했습니다. 다만 이런 세밀한 단위는 주로 천문을 다루는 관청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쓰이던 것이었고, 도성 전체의 시각을 알릴 때는 여전히 훨씬 크고 단순한 신호가 쓰였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한양의 종각에서는 밤 10시 무렵 종을 28번 쳐서 통행금지를 알리는 인정을 내렸고, 새벽 4시 무렵에는 33번 종을 쳐서 통행금지를 해제하고 성문을 여는 파루를 알렸습니다. 시간을 알려주는 것은 정밀한 분 단위 계산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시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통치의 수단이었습니다. 3. 시간은 돈이다. 공장과 학교 종소리. 그렇다면 대체 언제부터 인류는 분 단위, 초 단위의 시간에 쫓기기 시작했을까요? 그 결정적인 계기는 18세기 산업혁명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역사학자 E.P. 톰스는 1967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특히 영국 사회가 과업 중심의 시간에서 산업자본주의의 시계 시간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명쾌하게 분석했습니다.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노동을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신발 한 켤레를 만드느냐 같은 과업이 기준이었다면, 공장 지주와 자본가들은 노동자의 시간 그 자체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노동력이 시간 단위로 매매되기 시작하자 고용주들에게는 새로운 유인이 생겼습니다. 내가 구입한 저 사람의 1시간 동안 어떻게든 최대의 생산성을 짜내야 한다는 것이었죠. 미국의 벤저민 프랭클린이 1748년 젊은 상인에게 주는 조언에서 남긴 유명한 말, 시간은 돈이다 라는 문장도 이 무렵의 분위기를 잘 보여줍니다. 시간을 낭비하면 그만큼 벌 수 있었을 돈도 함께 잃는다는 당시 상업사회의 새로운 시간 감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이었습니다. 공장주들은 노동자들이 제 시간에 출근해 기계처럼 일하도록 만들기 위해 강력한 시간 규율을 도입했습니다. 1분이라도 지각하면 임금을 깎았고,
정해진 시간에만 식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 규율은 어릴 때부터 몸에 새겨져야 했습니다. 학교가 그 역할을 맡았죠. 톰슨이 인용한 한 감리교계 학교의 규칙에는 교사와 학생이 정해진 시각보다 미리 도착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이 등장합니다. 9시 30분 몇 분 전에 반드시 교실에 도착할 것 같은 문장이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아침마다 울리는 학교 종소리, 공장의 사이렌 소리는 어린아이들과 노동자들의 몸에 시계의 통제를 각인시키는 도구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이 지적하듯 산업혁명이 분 단위 시간이라는 개념을 새로 발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천문학이나 일상 구석에 존재하던 정밀한 시간을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모든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할 보편적 의무로 만들었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의 삶에 또 다른 흔적을 남겼습니다. 과업 중심의 사회에서는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이 뚜렷하게 나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만들다가 잠깐 옆집에 들러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돌아와 일을 마저 하는 식으로 노동과 삶이 자연스럽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 자체가 돈으로 환산되기 시작하면서 이 둘은 점점 더 뚜렷하게 갈라졌습니다. 물론 쉬는 날 자체가 산업혁명과 함께 처음 생긴 것은 아닙니다. 종교적 안식일의 전통은 훨씬 오래전부터 존재했으니까요. 다만 오늘날처럼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을 하나의 주말로 묶는 생활 방식은 산업화 이후 노동운동과 사회제도 속에서 서서히 자리 잡았습니다. 시간 단위로 노동을 판매하게 되자 노동자들은 반대로 자신의 시간이 어디까지 고용주의 것이며 어디부터 자신의 것인지를 묻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잘게 쪼개질수록 역설적으로 우리는 일과 삶이라는 두 조각으로 서서히 나뉘게 된 셈입니다. 4. 손목 위의 시계, 그리고 정시성이라는 새로운 미덕. 시간 규율이 공장과 학교의 담장 안에서만 머물렀다면 아마 지금 우리의 삶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9세기에 접어들며 시계는 조금씩 소수 부유층만의 물건이 아니게 되어 갔습니다. 18세기까지만 해도 정밀한 시계는 귀족이나 부유한 상인의 사치품에 가까웠습니다. 산업화와 함께 부품을 규격화해 시계를 만드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19세기에는 시계 생산량이 늘고 가격도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회중시계를 소유하는 중산층과 숙련 노동자들이 점차 많아졌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노동자가 곧바로 자기 시계를 갖게 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와 관공서, 공장의 시계와 종소리에 의존했고, 심지어 일부 공장주는 노동자들이 저마다 시계를 갖는 걸 달가워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이 걸어둔 공장 시계만이 유일한 기준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간이 공공시설의 벽에서 개인의 주머니 속으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점은 분명히 커다란 변화였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마을 교회의 종소리나 공장의 사이렌처럼 공동체가 공유하는 바깥의 시간뿐 아니라 자기 주머니 속에도 똑딱이는 나만의 시간도 함께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습관은 정시성, 즉 정해진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태도를 산업사회의 중요한 미덕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게 만들었습니다. 5. 철도, 그리고 세상을 하나의 시계로 묶다. 공장이 사람들의 하루를 시계판 위에 올려놓고 개인이 조금씩 자신만의 시계를 갖게 되었다면 철도는 세상 전체를 하나의 시계로 묶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중반 이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의 수많은 도시들은 각자 자신만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해시계와 부산의 해시계가 가리키는 시각이 조금씩 다르듯 각 지역마다 태양이 가장 높이 떠오르는 순간을 12시로 삼아 시계를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걸어서 이동하거나 말을 타고 다니던 시절에는 옆 동네와 우리 동네의 시계가 5분, 10분 차이 난다고 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기기관차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시속 수십 킬로미터로 달리는 기차가 여러 도시를 통과하기 시작하자 도착 시각과 출발 시각을 계산할 때마다 지역별 시차를 일일이 따로 반영해야 했습니다. 노선이 길어지고 열차 운행이 촘촘해질수록 시간표 작성과 신호 운영은 점점 더 복잡해졌고 철도에는 모두가 공유하는 하나의 기준 시각이 절실해졌습니다. 이 문제를 처음으로 풀어낸 곳은 영국의 그레이트 웨스턴 철도였습니다. 1840년 11월 이 철도 회사는 런던을 기준으로 한 그리니치 시각을 모든 역에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역마다 제각각이던 태양시 대신 하나의 통일된 철도 시간을 쓰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낯설어 하던 다른 철도 회사들도 하나둘 이 방식을 따르기 시작했고 1855년 무렵에는 영국 대부분의 공공시계가 이미 그리니치 표준시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880년 영국 정부는 마침내 법을 만들어 그리니치 표준시를 전 국토의 공식 시간으로 확정했습니다. 이것은 영국에서 전국적 표준시가 자리 잡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시마다 고유하게 흐르던 자연의 시각이 서서히 사라지고 하나의 나라, 나아가 전 세계가 점차 하나의 거대한 표준시계 아래 통합되어 갔습니다. 훗날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전장에서는 회중시계보다 손목시계가 훨씬 편리하고 여러 부대의 작전을 동시에 맞추는 데도 유용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손목시계는 이전보다 훨씬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하늘의 태양을 바라보는 대신 자신의 손목 위 시계를 바라보며 걸음을 재촉하는 일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6. 압축된 시간과 빨리빨리. 유럽에서 시계 시간과 산업 규율이 사회 전체에 자리 잡는 과정은 여러 세대에 걸쳐 천천히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변화를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아주 강도 높게 경험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20세기 후반 산업화 도시와 교육 확대와 대규모 인구 이동을 매우 짧은 기간 안에 함께 경험했습니다. 사회학에서는 이처럼 서로 다른 시대의 변화가 한 사회 안에서 빠르게 겹쳐 나타나는 현상을 압축적 근대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새마을 운동이 내세운 근면, 자조, 협동 같은 구호 속에서 공장의 출퇴근 사이렌과 학교의 종소리는 더욱 엄격하게 사람들의 일상을 다듬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상징하는 빨리빨리 문화를 압축 산업화 하나만으로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지리적 환경이나 문화적 역동성 등 다른 사회학적 해석들도 함께 거론됩니다. 다만 짧은 기간 안에 생산과 교육, 교통과 행정의 속도를 높여야 했던 경험이 한국인의 시간 감각에 일정한 흔적을 남겼다고 해석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7. 나노초의 시대에 떠올리는 옛 사람의 시간. 다시 오늘날의 우리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고대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손목시계를 넘어 오늘날 GPS 위성에는 매우 정밀한 원자시계가 실려 있습니다. 그 시각 신호를 이용하면 지상의 수신기들은 수십억 분의 1초에 가까운 차이까지 비교하며 자신의 위치와 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휴대전화로 길을 찾는 일뿐 아니라 통신망과 금융망, 전력망이 서로의 순서를 맞추는 데에도 이처럼 정밀하게 동기화된 시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류는 마침내 세상을 가장 미세하게 나누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시간을 더 미세하게 나누고 더 정밀하게 측정할수록 과연 우리의 삶은 그만큼 더 풍요롭고 여유로워졌을까요? 고대인들은 하늘을 60진법으로 정밀하게 계산할 줄 알았지만
정작 자신의 하루는 그렇게 촘촘한 단위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해질녘의 어둠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고 계절의 늘어나고 줄어듦에 맞춰 삶의 리듬을 조율했습니다. 반면 현대의 우리는 수천 년 전 천문학자들이 계산해둔 그 작은 분과 초의 칸막이 속에서 매일을 조금은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간의 칸막이는 더 정확하게 세상을 이해하고 더 공평하게 무언가를 나누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같은 칸막이는 어느 순간 사람의 노동을 계산하고 삶의 속도를 재촉하는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해주었고 때로는 우리를 쫓기게도 했습니다. 나일강변에서 별을 세던 사람도 공장의 종소리를 듣던 사람도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도 결국은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하루를 조금 더 잘 살아보려 애써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시계를 한번 들여다본다면 그 위에서 수천 년 전 별을 세던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흘러가고 있다는 걸 잠시 떠올려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1분 60초씩